펜타곤이 지난 20년간 500억 달러를 쏟아부은 차세대 전자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사일 한 발 쏘지 않고 적의 눈과 귀를 마비시키는 하늘의 유령이자 현대전의 핵심 전력입니다. 그런데 이 최강의 시스템이 극강의 시뮬레이션에서 중국에게 3분 47초 만에 뚫렸습니다. 반면 우리가 한 수 아래로 여겼던 한국은 0.28초의 반응 속도로 3분 만에 적의 방공망을 전멸시켰습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였죠. 산전수전 다 겪은 미국의 무기평가 고문이 서울에서 직접 목격한 사실입니다. 40년간 미국이 최고이며 한국은 우리가 가르쳐준 나라라는 전통적인 우월감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국은 공중전의 가장 복잡한 영역에서 미국을 앞질러 버린 걸까요? 제가 직접 겪은 그 충격적인 72 시간을 공개합니다. 한국의 놀라운 도약과 밝은 미래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데이비드 벤스입니다. 미국 국방부 평가단의 기술 고문이자 전자전 시스템 통합 디렉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무기를 개발하고 어느 나라와 전략적 동맹을 맺을지 정부에 조언하는 역할이죠. 네. 지난 20년간 미국의 최고 기밀 무기 프로젝트 깊숙이 관여했고 걸프전과 이라크전 등 실전에서 전자기 스펙트럼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총알이 되는지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책상에서 이론만 배운 사람들과는 달리 무기가 진짜 실전 가치가 있는지 몸으로 압니다. 냉혹한 세계 무기 시장의 구조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기를 직접 설계해 파는 지배 국가와 막대한 돈을 주고 사는 소비 국가로 나뉩니다. 첨단 전략 무기를 자력으로 만들어 파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중국 정도로 손가락에 꼽습니다. 전투기 한 대를 만들려면 수십 년의 시간과 천문학적인 자본, 실전 경험이 필요하기에 자동차 만드는 것보다 100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는 무기를 돈으로 사며 그 정점에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무기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절대적인 왕입니다. 2위 러시아가 15%, 3위 프랑스가 10% 정도이니 나머지를 다 합쳐도 우리 절반이 안 됩니다. 우리 무기가 압도적으로 제일 좋기 때문입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이지스 구축함 등 이름만 들어도 아는 세계 최강의 전력입니다. 게다가 미국제 무기를 사면 세계 최강 군대와 연합 작전을 펼치는 강력한 안보 동맹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들 우리에게 무기를 사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장을 30년 가까이 지켜보며 변하지 않는 진리를 믿었습니다. 바로 미국이 가르치고 다른 나라는 배운다는 공식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우리에게 배우던 가장 대표적인 제자 국가였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한국은 기본 무기인 소총조차 제대로 못 만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F-16 전투기 생산 기술을 주었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운용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은 미국이 키워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국제 무기 시장의 기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이 세계 무기 시장의 주역으로 등장해 무기를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한 겁니다. 폴란드에 K2 전차를 파는 무려 9조 원짜리 초대형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군사강국 호주와 혹한의 노르웨이에 자주포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수출했습니다. 까다로운 중동 시장까지 진출하여 아랍에미리트의 청웅 요격 미사일을 팔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도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방산 수출액이 매년 신기록을 세우며 급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방산 수출액이 매년 신기록을 세우며 2025년 30조 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가르쳐준 제자 국가가 이제 우리 점유율을 넘보고 있으니 기술평가 고문으로서 놀랍긴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미국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릴 것이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이 파는 건 대부분 전차 자주포 미사일 같은 재래식 무기입니다. 물론 극한의 전장 환경에 맞춰 잘 만드는 것이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기술 난이도 측면에서 따져보면 우리가 이미 40년 전에 세계 최고 수준으로 완성해 두었던 영역입니다. 진짜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첨단 전략 무기는 다릅니다. 스텔스 전투기, 핵잠수함, 우주 무기, 그리고 전자전 시스템 같은 영역입니다. 이런 극도의 기술, 집약적 전략 무기들은 전 세계에서 오직 미국, 러시아, 중국 정도만이 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기술 장벽이 아득하게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아무리 전차를 잘 만든다고 해서 이 극한의 첨단 영역까지 만들 수 있을지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한참 얕보았습니다. 열심히 따라오고는 있지만 아직 한참 멀었고 첨단 공중전 분야에서는 우리 상대가 안 된다고 확신했죠. 그날도 사무실에 출근해 커피를 마시던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대한민국 국방부라는 낯선 발신자가 보였습니다. 제목은 한국형 전자정의 기술 시연회 공식 초청이었습니다. 처음엔 스팸 메일인 줄 알았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공군 전자정의를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현대 공중전에서 전자정의가 무슨 존재인지 아십니까? 전쟁이 시작되면은 전투기 편대 중 가장 먼저 적진으로 날아가는 핵심 전위 기체입니다. 강력한 전자기 스펙트럼을 투사해 적의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들고 통신을 끊어버리며 아군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의 유도장치까지 망가뜨립니다. 우리는 이를 재밍이라고 부릅니다. 강력한 전파로 적의 모든 전자장비와 신경망을 즉시 마비시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적의 눈과 귀에 극심한 소음과 빛을 틀어놓아 아무것도 못 보고 못 듣는 맹인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기술입니다. 적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막아버리면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이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25년간 공군 전장에서 기술을 평가해온 저는 이를 핵보다 무서운 실전적 무기라고 부릅니다. 핵은 정치적 파괴력이 너무 커서 한번 쓰면 끝이기에 실전에 못 씁니다. 하지만 전자전은 다릅니다. 모든 실전 전장에서 즉시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습니다. 효과는 핵무기 못지않게 파멸적입니다. 레이더와 유도장치를 상실한 적의 모든 방공망과 첨단 무기가 순식간에 무력화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치명적인 능력을 구현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세뿐입니다. 이스라엘이 맞춤형 영역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고 프랑스가 애써 뒤를 쫓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기초교리조차 우리에게 배웠던 한국이 이 고난도 플랫폼을 자력으로 만들었다고요? 네, 그것도 공식 시연회에 우리를 자신 있게 초대한다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실소를 터뜨리며 동료에게 이메일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초대해 전자정의를 보여주겠다는 말에 동료도 웃었습니다. 기분 전환 겸 가서 구경이라도 하고 오지 그래. 우리 기술을 어디까지 따라왔나 확인이나 하라는 동료의 농담에 저도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과연 무슨 흉내를 냈는지 가볍게 보고 오자고 생각했죠. 열심히 만들었어도 아마 우리 미국의 1980년대 구형 수준이겠지. 잘해봤자 1990년대 초반 수준일 테니 간단한 평가 보고서 하나 쓰고 끝내면 되겠다며 속으로 거만하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오만했던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 공식 이메일 한 통이 제 지난 25년간의 상식과 자만심을 완전히 뿌리째 뒤집어 놓을 줄은 말입니다. 40년간 믿어왔던 미국 절대 우위의 신화가 서울 상공에서 철저하게 무너질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 이메일을 받고 며칠 후의 일입니다. 미 국방부 고위층으로부터 긴급 통보가 떨어졌습니다. 벤스 기술 디렉터님, 오늘 오전 펜타곤의 긴급 특별회의에 반드시 참석해 주셔야겠습니다. 어떤 긴급한 안건이냐고 물었죠. 차세대 글로벌 전자전 현황과 대책을 논의하는 최상위 브리핑이랍니다. 회의 장소는 제가 1급 기밀 사안을 다룰 때 가던 펜타곤 지하 2층의 극비 보안 회의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무거운 공기를 뚫고 들어서니 낯익은 얼굴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공군 전자전 사령부 장성부터 국방부 획득기술 차관보, 주요 방산업체 핵심 임원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원탁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침묵과 긴장감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펜타곤을 뒤흔든 최악의 악몽 같은 시뮬레이션 결과 브리핑이 화면을 켜며 무겁게 시작되었습니다. 회의 장소는 제가 기밀 사안을 다룰 때 가던 펜타곤 지하 2층의 극비 보안 회의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무거운 공기를 뚫고 들어서니 낯익은 얼굴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공군 전자전 사령부 장성부터 국방부 획득 기술 차관보, 주요 방산업체 핵심 임원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원탁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침묵과 긴장감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펜타곤을 뒤흔든 최악의 악몽 같은 시뮬레이션 결과 브리핑이 화면을 켜며 무겁게 시작되었습니다. 화면의 첫 슬라이드에는 우리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강의 전자정이 미 해군의 이 A-18G 그라울러가 떴습니다. 기술 디렉터인 저 역시 현역 시절 실전에서 이 전투기의 덕을 톡톡히 보았습니다. 걸프전과 이라크전 당시 그라울러 편대가 적진의 방공망과 레이더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덕분에 우리 전투기들이 마음껏 상공을 누빌 수 있었습니다. 현대전에서 전자전이 가진 파멸적인 위력을 그때 뼈저리게 실감했죠. 하지만 브리핑에서 제시된 현실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라울러 기체의 평균 수명은 27년에 달했고 핵심 전자 장비의 노후화율은 무려 68%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후속 기종의 개발 현황이 여전히 미정이라는 뼈아픈 수치였습니다.
저 역시 그라울러가 서서히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처럼 참담한 수치로 직접 확인하니 위기감이 전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분위기는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2021년에 처음 공개된 중국의 신형 전자정이 J16D였습니다. 처음 이 기체가 등장했을 때만 해도 우리 펜타곤은 비웃었습니다. 중국이 만들어봤자 우리 미국의 1970년대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며 오만하게 평가했죠. 하지만 불과 5년 사이의 전장 상황은 완벽하게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화면에 뜬 분석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J16D의 전자전 재밍 출력은 이미 우리 그라울러의 85% 수준에 도달했고 탐지 범위는 동등한 수준이었습니다. 더욱 위협적인 것은 그들이 AI 기반의 적응형 주파수 변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브리핑 담당자는 무거운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60% 수준이었던 중국의 기술력이 지금은 85%까지 치솟았습니다. 지금과 같은 발전 속도라면 불과 2년 안에 우리를 완벽하게 따라잡게 됩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당황한 일렁임이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악몽이자 충격은 바로 그 다음 시뮬레이션 결과에 있었습니다. 브리핑 담당자가 극강의 난이도로 설정된 최신 전장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화면이 가상 시나리오인 대만 해협 분쟁 상황으로 바뀌며 미군과 중국 공군의 전자전 대결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네, 우리 공군의 그라울러 편대가 출격하자 중국의 J16D 편대 맞대응 출격했습니다. 치열한 전자전이 개시되었고 처음에는 우리 미군이 우위를 점했습니다. 중국의 방공 레이더를 교란하고 통신망을 성공적으로 끊어냈죠. 하지만 교전이 시작된 지 불과 3분쯤 지났을 때 전장의 주도권이 역전되었습니다. 중국의 J16D가 적응형 기술을 이용해 통신 주파수를 빠르게 변환하며 우리 그라울러의 재밍 전파를 완벽히 회피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역으로 강력한 재밍 전파를 쏴 우리 기체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우리 전투기들의 레이더와 시스템이 완벽하게 먹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종료되고 화면에 최종 결과 데이터가 떴습니다. 미군 전자전 우위 유지 시간은 단 3분 47초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전장의 주도권은 완전히 중국의 전자전 우위로 전환되었으며 우리 미 공군 전투기 무려 12기가 격추된다는 파멸적인 예상 피해가 기록되었습니다. 회의실은 한겨울의 찬물처럼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3분 이후 누군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고작 3분밖에 버티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분노한 사성장성이 거칠게 원탁을 내리쳤습니다. 그라울러가 세계 최강의 전자정의가 아니었습니까? 도대체 왜 단 3분 만에 중국의 기체에게 뚫려버린 거냐고 윽박질렀죠? 브리핑 담당자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라울러는 아무리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거쳤어도 근본적으로 1990년대 기술 기반의 플랫폼이기에 명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반면 중국은 처음부터 2020년대에 최신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완전히 새로 설계했기에 신형이 구형 시스템을 압도하는 것은 냉정한 기술적 당연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 기술을 평가해온 제 가슴은 끝없이 답답해졌습니다. 제가 현역 시절 목숨을 걸고 전장을 지배했던 그 절대적인 전자전 능력이 중국에게 단 3분 만에 무참히 무너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었습니다. 장성이 다시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미군의 후속 차세대 기종 사업은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브리핑 담당자는 무거운 한숨과 함께 화면을 다음 슬라이드인 차세대 전자정이 개발 사업 현황으로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2015년에 야심차게 사업을 시작했다는 절망적인 연역이 나타났습니다. 화면에 뜬 연역은 암담했습니다. 2020년 설계 완료 예정이었으나 기술적 난관으로 지연되었고 설상가상으로 2023년에는 예산마저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 여전히 기본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실전 배치 예상 시점은 2035년 이후였습니다. 2035년 이후라고요? 제가 따져 물었습니다. 우리가 차세대 전자정의를 가지려면 앞으로 최소 10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까? 브리핑 담당자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산 문제와 기술적 난관이 겹친 결과였습니다. 회의실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중국은 불과 2년 안에 우리를 따라잡을 기세인데 우리는 10년을 기다려야 한다니 참담했습니다. 그 10년의 전력 공백 동안 어떻게 적의 방공망을 뚫고 생존하냐며 공군 장성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로 그때 국방부 획득 기술 차관보가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그를 향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차세대 전자정의를 개발했습니다. 한국이요 장성이 의아한 듯 반문했습니다. 네, 국방부는 지난 2024년 12월에 체계 개발 계약을 공식 체결했습니다. 사업 규모는 1조 5,593억 원에 달하며 2034년 완전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냉소를 머금고 비웃었습니다. 기초 교리조차 우리에게 배웠던 한국이 가장 고난도 영역인 전자정의를 만든다고요? 세계 최강의 기술력과 예산을 가진 우리 미국조차 10년째 헤매고 있는 첨단 플랫폼을 한국이 해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차관보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번 시연회에 세계 각국의 최고위급 기술 전문가들을 초청했습니다.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을 직접 보라며 시연회를 열겠다는 겁니다. 네, 우리 미 국방부 역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며칠 전 제 이메일함에 도착해 저와 동료에게 실소를 안겨주었던 바로 그 시연 초청 메일이었습니다. 벤스 디렉터님, 사령부 장성이 저를 불렀습니다. 기술평가 책임자인 디렉터님이 직접 서울에 가셔야겠습니다. 제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가서 현재 한국의 전자전 기술 수준이 정확히 어느 단계에 도달했는지 냉철하게 파악해 오십시오. 진짜로 세계 전장을 흔들 돌파구를 찾아낸 건지 아니면 과장된 허풍인지 현장 전문가의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해 주십시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서울로 날아가 그들의 실체를 확실하게 검증하고 오겠습니다. 하지만 제 속마음은 여전히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검증은 무슨 검증을 하겠어? 한국이 미국의 도움 없이 제대로 된 전자정의를 만들었을 리가 없잖아? 우리 펜타곤도 어려움을 겪는 영역을 그들이 해냈을 리는 만무했습니다. 가서 가볍게 구경이나 하고 의례적인 평가 보고서 한 장 쓰고 돌아오면 충분하겠지. 한국이 아무리 기술을 긁어 모았어도 아마 우리 미국의 2000년대 초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을 거야. 아무리 긍정적으로 봐주어도 그 정도가 한계일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나서며 복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펜타곤 AP 주차장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미국은 여전히 변함없는 세계 최강이야. 중국의 급격한 성장에 밀려 아주 잠시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이야. 네, 우리가 가르쳤던 제자 국가인 한국에게서 배울 만한 기술은 절대 존재하지 않아.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확고한 우월감과 자만심을 맹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서울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서울을 향해 떠났습니다. 한국이 도대체 무슨 장비를 만들어 보여주려는 것인지 호기심은 생겼지만 기술적 돌파구에 대한 기대는 없었습니다. 저에게 이번 여정은 그저 평범하고 일상적인 해외 출장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런 이변 없이 아주 쉽게 끝날 출장이라고 확신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은 3월 둘째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긴 비행 내내 저는 이상하게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단지 시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펜타곤 회의실에서 보았던 그라울러의 충격적인 시뮬레이션 결과와 한국이 1조 5,593억 원을 들여 전자전기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묘하게 얽히며 신경을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도대체 전 세계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무엇을 자신 있게 증명하려는 것인지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입국장 문을 나서니 국방부에서 나온 공식 영접 관계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단정한 남성이었습니다. 벤스 디렉터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정중하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국방부 국제협력과 김준혁 과장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디렉터님을 직접 모시러 왔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국방부 차량에 탑승해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김 과장은 차분한 어조로 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숙소인 호텔에서 편안하게 여독을 풀며 쉬시고 내일 오전 공식 시연회가 열리기 전 다른 국가에서 초청된 전문가분들과 합류하시게 됩니다. 다른 나라 전문가들이란요. 저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에 의아해하며 되물었습니다. 네, 이번 시연회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 영국, 이스라엘, 그리고 일본에서 오신 최고위급 방산기술 고문분들도 함께 하십니다. 저는 순간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기술평가 책임자인 저 혼자만 특별히 초청된 줄 알았거든요. 우리 미국 외에 다른 방산 선진국들까지 전부 불렀을 줄은 몰랐습니다. 김 과장은 여전히 담담하고 표정 변화 없는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네, 이번 프로젝트와 기술 협력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요 동맹국들을 모두 초청했습니다. 그 순간 김 과장의 차분하고 담담한 말투가 제 마음 한구석을 강하게 거슬리게 만들었습니다.
관심이 있는 나라들을 모두 초청했다는 그 말의 뉘앙스는 마치 전 세계 무기 시장의 제왕인 우리 미국을 그저 여러 참관 국가 중 하나로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강의 슈퍼파워이자 그들의 방산 기초를 닦아주었던 미국을 고작 여러 나라 중 n분의 1로 대우한다고요? 자존심에 미묘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정리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통유리 창밖으로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층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고, 뿜어져 나오는 화려한 불빛은 이 도시가 가진 엄청난 에너지를 보여주었습니다. 1990년대에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의 서울은 지금처럼 거대하고 화려한 첨단 메트로폴리스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사이 한국은 정말 경이로울 만큼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창밖의 화려한 빌딩 숲을 바라보면서도 속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이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 도시를 화려하게 키운 것은 맞지만 극한의 공학이 집약된 첨단 전략 무기를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야. 특히 공중전의 최정점에 있는 첨단 전자전 시스템은 돈과 정열만으로는 절대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는 우리만의 영역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한국이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 도시를 키운 것은 맞지만 공공기술이 집약된 첨단 전략 무기를 만드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특히 첨단 전자전 시스템은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는 우리만의 영역이라고 위안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다른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독일에서 온 한스 밀러는 연방군 전자전센터 출신으로 60대 초반의 백발 신사였습니다. 영국에서 온 제임스 콜린스는 방산업체에서 전자전 장비를 개발한 50대 중반의 전문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니엘 레비는 항공우주산업 전자전 부문 전 이사로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고, 일본 방위성 기술연구본부의 다나카 히로시 연구관은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여기에 나토 기술관찰단 대표로 합류한 엘레나 로스토바 대령까지 인사를 나눴습니다.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뭘 보여주려는 걸까? 볼 게 있긴 할까? 독일의 한스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기대 반 의심 반입니다. 한국이 전자정의를 만든다니 말이죠. 영국의 제임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우리도 10년째 개발 중인데 멀었소? 한국이 얼마나 했겠소? 저도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미국도 고전하는 분야인데 한국이 뭘 했겠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다니엘이 끼어들며 다르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쳐다보자 그는 한국을 얕보면 안 된다고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국 방산을 오래 지켜봤는데 최근 5년간 성장 속도가 심상치 않다는 거였습니다. 중동 시장에서 자신들의 아이언돔과 경쟁하는 청홍 미사일을 아느냐고 묻더군요. 저도 한국이 2022년 아랍에미리트에 2조 5천억 원어치를 팔고 2024년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수출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신경 쓰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사일과 전자정의는 차원이 다른 최첨단 분야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니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그래서 한국이 거기까지 갔는지 더 궁금하다고 응수했습니다. 김 과장이 출발하자며 우리를 불렀고 우리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시내가 아니라 경기도의 산속이었습니다. 1시간쯤 달리자 철조망이 보였고 군사시설 특유의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철저한 보안 검문을 3번이나 거친 뒤에야 거대한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한국 방위산업의 심장이라 불리는 국방과학연구소 ADD였습니다. 건물 앞에는 한국형 전자정의 기술시연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이제 진짜 시작이군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건물 안 넓은 회의실로 안내받으니 정면에 대형 스크린이 있고 테이블에는 미국, 독일, 영국, 이스라엘, 일본, 나토의 이름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한국 측 개발 실무를 총괄하는 박정훈 박사가 차분한 눈빛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저희가 20년간 포기하지 않고 개발한 결실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20년이라니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네, 우리 미국도 20년 넘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도 헤매는데 한국이 20년 했다고 뭐가 다르겠나 싶었죠. 그런데 박 박사의 다음 발언이 제 사고를 완전히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시연 후 협력을 원하시는 국가와 논의하겠지만 확고한 원칙이 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회의실이 찬물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오직 대등한 파트너십만 받아들입니다. 과거처럼 미국이나 선진국에 종속되는 일방적인 기술 이전은 절대 없습니다. 원하시면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겠지만 원하지 않으시면 다른 파트너를 찾겠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가르쳐 주던 한국이 이제 전 세계 무기 시장의 왕인 미국에게 당당하게 조건을 걸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갑이 아니라 을의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독일의 한스도 당황한 기색으로 저를 쳐다보았고 나토의 로스토바 대령 눈빛도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지배하던 방산 생태계의 판도가 영원히 바뀌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한국이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 도시를 키운 것은 맞지만 공학 기술이 집약된 첨단 전략 무기를 만드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특히 첨단 전자전 시스템은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는 우리만의 영역이라고 위안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다른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독일에서 온 한스 밀러는 연방군 전자전 센터 출신으로 60대 초반의 백발 신사였습니다. 영국에서 온 제임스 콜린스는 방산업체에서 전자전 장비를 개발한 50대 중반의 전문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니엘 레비는 항공우주산업 전자전 부문 전 이사로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고 일본 방위성 기술연구본부의 다나카 히로시 연구관은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여기에 나토 기술 관찰단 대표로 합류한 엘레나 로스토바 대령까지 인사를 나눴습니다.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뭘 보여주려는 걸까? 볼 게 있긴 할까? 독일의 한스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기대 반 의심 반입니다. 한국이 전자전기를 만든다니 말이죠. 영국의 제임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우리도 10년째 개발 중인데 멀었소. 한국이 얼마나 했겠소? 저도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미국도 고전하는 분야인데 한국이 뭘 했겠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다니엘이 끼어들며 다르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쳐다보자 그는 한국을 얕보면 안 된다고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국 방산을 오래 지켜봤는데 최근 5년간 성장 속도가 심상치 않다는 거였습니다. 중동 시장에서 자신들의 아이언돔과 경쟁하는 청홍 미사일을 아느냐고 묻더군요. 저도 한국이 2022년 아랍에미리트에 2조 5천억 원어치를 팔고 2024년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수출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신경 쓰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사일과 전자정의는 차원이 다른 최첨단 분야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니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그래서 한국이 거기까지 갔는지 더 궁금하다고 응수했습니다. 김 과장이 출발하자며 우리를 불렀고 우리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시내가 아니라 경기도의 산속이었습니다. 1시간쯤 달리자 철조망이 보였고 군사시설 특유의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철저한 보안 검문을 3번이나 거친 뒤에야 거대한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한국 방위산업의 심장이라 불리는 국방과학연구소 ADD였습니다. 건물 앞에는 한국형 전자정의 기술 시연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이제 진짜 시작이군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건물 안 넓은 회의실로 안내받으니 정면에 대형 스크린이 있고 테이블에는 미국, 독일, 영국, 이스라엘, 일본 그리고 나토의 이름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한국 측 개발 실무를 총괄하는 박정훈 박사가 차분한 눈빛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저희가 20년간 포기하지 않고 개발한 결실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20년이라니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자, 우리 미국도 20년 넘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도 헤매는데 한국이 20년 했다고 뭐가 다르겠나 싶었죠. 그런데 박 박사의 다음 발언이 제 사고를 완전히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현우 협력을 원하시는 국가와 논의하겠지만 확고한 원칙이 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회의실이 찬물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오직 대등한 파트너십만 받아들입니다. 과거처럼 미국이나 선진국에 종속되는 일방적인 기술 이전은 절대 없습니다. 원하시면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겠지만 원하지 않으시면 다른 파트너를 찾겠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가르쳐 주던 한국이 이제 전 세계 무기 시장의 왕인 미국에게 당당하게 조건을 걸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갑이 아니라 을의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독일의 한스도 당황한 기색으로 저를 쳐다보았고 나토의 로스토바 대령 눈빛도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지배하던 방산 생태계의 판도가 영원히 바뀌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 팀장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었거든요. 미국은 세계 최강이라는 여유가 있었고 급할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바로 코앞에 핵을 든 북한과 팽창하는 중국을 둔 생존이 걸린 문제였죠. 그 20년의 절박함이 기술적 난관을 버티게 한 건가? 호텔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되겠지. 저 기술이 진짜인지 아니면 허풍인지.
숫자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실전 증명이 전부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아까 본박 팀장의 눈빛은 허풍쟁이의 것이 아니었어요. 20년을 해왔다는 자부심과 죽기 살기로 했다는 절박함이 섞인 확신의 눈빛. 혹시 정말로 우리를 앞질러 있는 건 아닐까? 아니야, 미국이 세계 최강이야. 한국이 잘해봤자 우리 수준은 안 돼.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연이 신경 쓰여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 인생이 바뀌는 아침 7시가 되었습니다. 거의 못 잤습니다. 샤워를 하고 내려가니 다른 전문가들도 긴장한 얼굴로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어젯밤 브리핑의 여파였죠.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목적지는 경남 창원 한국 방위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3시간 반을 달려 차창 밖으로 본 한국은 30년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산이 많고 깔끔한 고속도로를 지나 창원에 도착하니 이미 점심이 지나 있었습니다. ADD 창원 시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분지 지형이었고 보안은 철저했습니다. 3번의 검색을 거치고 휴대폰까지 맡긴 뒤 통제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넓은 방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창이었고 그 너머로 어제 본 KF-21 기반의 전자정의가 햇빛 아래 선명하게 서 있었습니다. 박 팀장이 마이크를 잡고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는 가상의 적 방공망 총 6개의 표적이 붉은 점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레이더 기지 3곳, 지대공 미사일 기지 2곳, 그리고 지휘통신 시설 1곳. 성공 기준은 레이더 무력화, 미사일 유도 시스템, 교란, 그리고 지휘통신 두절 이 3가지를 모두 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독일의 한스도 팔짱을 낀 이스라엘의 다니엘도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노려보았습니다. 시작한다는 신호와 함께 유리창 너머 전자정의가 굉음을 내며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스크린 위 파란 점이 적 방공망을 향해 빠르게 접근했습니다. 통제실에서 명령이 떨어지자 스크린의 수치들이 요동쳤습니다. 재밍 출력 가동 표적 1번 레이더 탐지. 숫자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지켜봤습니다. 표적 1번 재밍 시작, 그리고 3초 후 무력화 완료. 첫 번째 빨간 점이 회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표적 2번에서 주파수 변경이 감지되었습니다. 적이 재밍을 피하려 주파수를 바꾼 것이죠. 우리 그라울러가 무너졌던 바로 그 패턴이었습니다. 주파수를 다시 찾는 사이 적이 공격하는 것. 저는 긴장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 그때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야외 시험장 상공의 실전 시연은 경이로웠습니다. 화면에 AI 적응형 추적 가동 주파수 재탐지 중이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0.1초, 0.2초, 그리고 단 0.28초 만에 신규 주파수를 포착해 재밍을 재개했습니다. 적이 주파수를 바꾼 지 0.28초 만에 AI가 다시 잡아낸 겁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공학적으로 가능해? 직후 표적이 번무력화 완료가 뜨며 두 번째 빨간 점이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통제실 곳곳에서 각국 전문가들의 탄성이 터졌지만 한국 연구원들은 담담했습니다.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죠. 이어서 표적 3번과 4번 동시 재민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레이더 기지와 미사일 기지를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서로 다른 주파수를 쓰는 두 곳을 동시에 교란하려면 출력을 분산해 쏴야 합니다. 우리 그라울러도 이론상 가능하지만 실전에서는 출력이 저하돼 잘 안됩니다. 그런데 화면에 표적 3번, 4번 무력화 완료가 거의 동시에 떴습니다. 시간 차이가 0.5초도 안 됐습니다. 독일의 한스가 말도 안 된다며 중얼거렸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적 5번과 6번인 미사일 기지와 지휘통신 시설 재민기 시작됐습니다. 화면에서 두 빨간 점이 깜빡이더니 표적 5번, 6번 무력화 완료가 떴습니다. 전체 임무 완료 소요 시간 2분 47초. 6개 표적을 3분도 안 돼 전부 무력화한 겁니다. 통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건 진짜야. 우리 그라울러는 시뮬레이션에서 3분 만에 뚫렸는데 한국 전자정의는 3분 안에 적을 전멸시켰습니다.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다니엘이 일어나 박 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다시 한번 할 수 있습니까? 조건을 바꿔서요. 박 박사가 흔쾌히 끄덕였죠. 어떤 조건을 원하십니까? 적 주파수 도약 속도를 2배로 높이고 표적을 10개로 늘려주십시오. 그건 러시아 S400과 중국 HQ9를 합친 것보다 어려운, 현존 어떤 방공망보다 가혹하고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박사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줬습니다. 보여드리죠 하고 응수했습니다. 허세가 아닌 진짜 기술적 자신감이었습니다. 곧바로 시작된 두 번째 시연의 결과는 3분 12초 10개 표적 전부 무력화였습니다.
통제실이 경악으로 술렁거렸습니다. 영국의 제임스는 고개를 숙였고 일본의 다나카는 떨리는 손으로 수치를 적고 있었습니다. 나토의 로스토바 대령 얼굴 역시 경이로움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임무를 마친 전자정의가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저 비행기가 불가능을 해낸 겁니다. 40년간 믿어왔던 미국 절대 우위의 신화와 오만함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시연이 끝나고 질문을 받겠다고 하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손을 들었습니다. 이 기술 파실 겁니까? 박 박사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답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팔지 않습니다. 함께 연구하고 만들 대등한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대등한 파트너.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미국이 기술력 앞에서 의리된 순간이었습니다. 시연이 끝나고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다들 방금 본 충격에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머릿속이 복잡했죠. 박 박사가 앞에 서서 시연을 봐주어 감사하다며 국방부의 공식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스크린에 협력 방안 슬라이드가 떴고 저는 나토의 로스토바 대령과 함께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박 박사는 3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일방적인 기술 이전은 없습니다. 둘째, 공동 개발과 공동 생산만 가능합니다. 셋째, 대등한 파트너십을 전제로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고 대등한 파트너십이라는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을 설명하겠다며 그가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협력을 원하는 나라는 다음 조건을 수용해야 합니다. 핵심 기술과 소스 코드는 한국이 보유합니다. 생산은 양국이 공동으로 합니다. 수출은 협의 후 결정합니다. 비용은 5대5로 분담합니다. 화면에 뜬 협력 조건들은 펜타곤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낯설고 충격적인 역전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첨단 기술을 제공하는 대가로 시장 개방이나 우리 무기 구매를 강요하며 조건을 제시해 왔는데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이 오히려 우리에게 거부하기 힘든 조건을 역으로 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팀장이 질문을 받겠다고 선언하자 독일 연방군 전자전센터 출신의 한스 밀러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핵심 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대체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묻는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박 팀장은 완성된 시스템을 공동 생산하여 독일군에 우선 배치할 수 있게 하고 제3국 수출도 협의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소스 코드와 AI 알고리즘 관리권만큼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관리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하게 재확인시켰습니다. 이어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의 다니엘 레비가 협력의 우선순위와 선제한의 유리함을 물으며 한국이라는 기술 파트너를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박 팀장은 제안의 순서보다 한국의 시스템과 가장 잘 맞는 기술적 파트너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겠다라고 못을 박았고 그 말 한마디에 회의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각국 대표들의 긴박한 경쟁의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니엘을 비롯해 독일, 영국, 일본의 대표들이 본국에 즉시 긴급 보고를 올리겠다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오직 저만이 그 치열한 현장에서 무거운 침묵을 지키며 앉아 있었습니다. 박 팀장이 저를 지목하며 미국의 입장을 물었을 때 저는 솔직하게 결정권이 없음을 밝히며 다만 오늘 목격한 충격적인 기술력의 실체를 워싱턴에 반드시 보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40년간 늘 갑의 위치에서 군림해왔기에 한국이 제시한 대등한 파트너십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일지 내부적으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 팀장은 경고하듯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결코 기다려주지 않으며 우리가 결단을 내릴 때쯤이면 이미 다른 나라들과 구체적인 협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장을 나선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상념으로 가득 찼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시연 결과를 즉시 보고하라는 명령이 계속 쏟아졌고 랜드 연구소 소장까지 연락해 올 정도로 소문은 빠르게 퍼져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저는 한국이 미국을 일부 영역에서 앞섰으며 특히 AI 기반 적응형 재민 기술은 현재 미국이 보유하지 못한 독보적인 영역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까다로운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은 제 오랜 자존심을 짓눌렀지만 이것이 사실이자 미국이 미래 전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기에 저는 심호흡 후 발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공은 이제 워싱턴의 손으로 넘어갔고 저는 세상이 변하고 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40년간 미국이 가르치고 한국이 배우던 그 일방적인 시대는 바로 이 순간 제 보고서와 함께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미국이 한국의 기술력에 기대어 함께 가야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가르치고 한국이 배우던 시대, 그 불변의 진리라 믿었던 시대가 내 눈앞에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워싱턴으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은 온통 한국의 전자전 기술과 그들이 내건 대등한 파트너십이라는 조건으로 복잡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국방부로부터 긴급 브리핑 호출이 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9시 펜타곤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는 국방부 차관보 공군 전자전 사령부 장성 획득 기술 담당자들, 그리고 미국의 핵심 방산업체 임원 15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평소와 달리 무겁고 날카로웠습니다. 차관보가 저를 지목하며 보고서 내용 때문에 이틀간 난리가 났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가 지적한 문제의 문장은 바로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대목이었습니다. 40년간 기술을 전수해준 제자국가가 스승인 미국을 추월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이었습니다. 장성 한 명이 다급하게 끼어들며 제 목격담이 사실인지 재차 확인했습니다. 저는 흔들림 없이 시연을 2번이나 직접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표준 조건과 현존 최고 난이도 조건에서 2번 모두 한국의 시스템은 3분 안에 적의 모든 표적을 무력화했습니다. 우리의 주력인 그라울러가 시뮬레이션에서 3분 만에 뚫렸던 것과는 정반대의 완벽한 전멸이었습니다. 방산업체 임원은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한국이 쇼를 하는 것이 아니냐며 강하게 부정했지만 저는 25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그것이 조작될 수 없는 진짜 기술임을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차관보가 다시 묻더군요. 한국이 제시한 대등한 파트너십이라는 조건이 도대체 무엇이냐고요? 저는 그들의 요구사항인 공동생산 수출 협의, 그리고 비용의 반반 분담 조건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장성 하나가 테이블을 거칠게 내리치며 어떻게 세계 최강 미국이 한국의 조건을 받아들이며 을의 입장이 될 수 있느냐고 분개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해야만 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을입니다. 한국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독일과 이스라엘이 이미 협의를 요청했고 영국과 일본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만 자존심을 내세우다 뒤처지면 10년 뒤 차세대 전자정의가 없는 우리는 중국과의 전자전에서 처참하게 패배할 것입니다. 자체 개발은 2035년 이후인데 그때까지 무엇으로 버티겠습니까? 회의실에 깊은 침묵이 흘렀고 한국의 조건을 받아들이자는 거냐는 장성의 목소리에는 패배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협상은 해야만 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조건을 일부 조율할 수는 있지만 대등한 파트너십이라는 기본 틀은 수용해야 합니다. 거부하면 독일이 먼저 한국과 손을 잡을 것이고 우리는 고립될 뿐입니다. 한숨소리가 퍼졌고 차관보는 30분간의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신 커피는 썩고 손은 떨렸습니다. 펜타곤에서 우리 미국이 을이라고 말한 것은 제 군 경력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30분 후 회의가 재개되었고 차관보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과의 협상을 시작하되 대등한 파트너십을 기본 틀로 수용하겠다고 말이죠. 그 결정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차관보는 저에게 미국 대표단 고문으로 협상단에 참여하여 직접 한국과 협상을 이끌어달라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펜타곤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40년 만에 역전된 위치 가르치던 나라가 이제 나란히 함께 가자고 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비록 뼈아픈 자존심의 상처였지만 이것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하고도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김준혁 과장에게 협상 준비가 되었느냐는 메시지를 보냈고 즉시 돌아온 환영한다는 짧은 답장에서 20년을 기다린 한국의 묵직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양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터졌고 그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40년 전 미국이 한국에 F-16 기술을 건네며 가르쳐주던 입장이었던 그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풍경이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지금 한국은 미국과 대등하게 마주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일방적인 스승과 제자가 아닌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진정한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서명식이 모두 끝나고 박 팀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켈리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한국의 기술력이 그만큼 압도적으로 뛰어나니 협력하는 것이 미국을 위한 유일한 길임을 전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박 팀장은 환하게 웃으며 그래도 감사하다고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의 그 의심 가득했던 표정을 기억한다고 농담을 건넸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한국이 뭘 얼마나 하겠나? 과연 미국의 상대가 될까 의구심이 가득했노라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음을 깨달았다고 당신들의 실력을 온전히 인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팀장은 그런 저를 보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 같은 세계 최강국이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며, 그래서 더더욱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용산 국방부 건물 너머로 남산의 풍경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고 서울의 하늘은 더없이 맑았습니다. 30년 전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의 한국은 미국에게 배우기에 급급했던 나라였지만 지금의 한국은 미국과 나란히 어깨를 견주며 나아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내일이면 워싱턴으로 돌아갑니다. 창밖으로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짐을 정리하던 도중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네, 협상 잘 끝났냐는 물음에 고생 많았다는 다정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내일 출발한다는 말에 아내의 목소리에서 웃음이 묻어났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 참 다행이라고. 저 스스로도 옳은 일을 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후련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한국을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시대가 올 줄이야. 세상은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가르치는 나라와 배우는 나라라는 이분법적 구분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기술을 존중하며 나란히 걸어가는 시대입니다. 저는 그 거대한 역사의 시작점에 서서 이 모든 변화를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내일 워싱턴에 돌아가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것입니다. 이미 제목은 마음속으로 정했습니다. 새로운 동맹의 시작 한미 전자전 협력의 의미, 마지막 문장까지도 확정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이제는 함께 간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제 노트북 화면 속으로 지난 72 시간 동안 서울에서 벌어졌던 모든 사건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펜타곤의 낡은 시뮬레이션 데이터박 팀장의 절박했던 눈빛, 그리고 그 모든 오만을 깨부순 0.28초의 경이로운 기술력까지. 저는 마지막 문장을 타자로 입력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이제 함께 간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기술 평가서가 아닙니다. 펜타곤의 벽을 허물고 40년 묵은 편견을 지워버릴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한국이 증명해낸 이 전자전의 미래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합작전 교리를 구상해야 합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다시 한번 눈에 담았습니다. 이제 이곳은 저에게 더 이상 기술을 전수받던 제자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미 공군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가장 든든한 기술 동반자의 터전입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는 그 전자전기처럼 이제 한미 양국은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서로의 눈과 귀가 되어줄 것입니다. 펜타곤의 낡은 관료주의와 오만함이 이 작은 나라의 절박함과 혁신에 무릎을 꿇은 것, 그것은 미국에게도 축복입니다. 워싱턴의 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져갈 이 보고서가 바꿀 미국의 미래를 생각하니 14시간의 귀국길이 더 이상 지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더 강력해진 동맹과 함께 말입니다. 이것으로 저의 지난 70이 시간에 대한 기록을 마칩니다. 펜타곤이여 준비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정점에 섰습니다.